그 가을에 시작한 강의로는 네 번째가 되고요. 봄부터 시작했던 걸로 치면 10번째가 됩니다. 조선시대의 그 전통 철학에 대한 연구를 남과 북을 대비해서 보면 남쪽에서의 연구의 3분의 2 정도가 성리학 연구입니다. 그러고 3분의 1 정도가 실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런데 북으로 가면 까꾸릅니다. 북의 연구에서의 3분의 1 정도가 성리학 연구고요. 오히려 3분의 2쯤이 실학에 대한 연구입니다. 그만큼 남과 북이 좀 다른데요. 그런데 남과 북이 공통점으로 만날 수 있는 게 남쪽에서도 실학 중에서 제일 연구 많은 게 다산이고요. 북쪽에서도 제일 연구 많은 대상이 다산입니다. 다산 정약용을 그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할 정도인데요. 오늘 그 실학을 집대성했다고 평가받는 다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산 선생에 대한 초상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는 정약용 선생 초상 이렇게 써 있고 이쪽에는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실사구시 창시, 실사구시의 학문을 시작한 사람 이렇게 써놨고요. 그 옆에는 목민, 경세, 대성. 목민이 무슨 뜻이죠? 백성을 뭐 글자 그대로 한다면 백성을 기른다. 이게 이제 관리를 뜻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경세, 저게 나라를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을 기르고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거의 성인에 가까웠던 사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습니다. 오늘 제가 먼저 다산의 삶을 커다랗게 한 세 토막으로 나눠서 출생 부분부터 그 다음엔 다산이 특히 그 정조대왕하고 만난 그 인연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정조대왕과의 만남 그리고 이제 유배 이렇게 셋으로 나눠서 생애를 좀 얘기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다산의 학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다산 선생이 태어난 게 경기도 양주 와부 능내라는 곳입니다. 아마 경춘선이 글로 지나가죠? 왜 거기서 태어나게 됐냐면 여기가 예전 그러니까 다산 아버지 그 선대부터의 고향입니다. 다산의 아버지가 지방에 수령을 지내다가 사도세자 그 죽음 그때 다산의 집안은 남인입니다. 남인. 그때 이제 벼슬에서 몰려나면서 이 고향 이쪽에 와서 아버지가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능내에서 났습니다. 그 능내 가면 다시 지금 복원해 놓은 그 다산 생가가 있고요. 그리고 묘소도 능내에 있습니다. 부부 합장 한 묘소로 돼 있는데요. 다산이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십니다.
전부 오남매였는데 오남매에서 남자로서는 네 번째였고 밑에 이제 여동생이 있는데요. 그 9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큰 형수 손에 자라게 됩니다. 다산 선생의 가계인데요. 아버지가 첫 번째 부인을 얻었고 그 사이에서 약현이라는 큰형이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큰형수 손에서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약현이라는 분의 부인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서 다시 두 번째 부인을 맞아서 거기서 태어난 게 정약전, 정약종, 정약용, 그리고 이제 딸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지금 가계를 보면 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 순교한 거죠? 예, 천주교 신자여서 죽은 거죠. 그러니까 집안에 이렇게 보면 이게 맨 순교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이제 위로, 여기서 좀 얘기를 드리면 이벽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 정약현의 큰형의 처남입니다. 그러니까 큰형수의 동생이죠. 다산보다 8살이 위인데 그 8살이 위인데 저 이벽을 통해서 다산이 천주교에 대해서 그리고 서양 문물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은 누이 동생의 남편이니까 매제인 셈인데 이벽은 그러니까 큰형수의 집안이 본래 무인 집안입니다. 무인. 그 아버지 큰형수의 아버지 되는 분은 병사 뭐 이런 벼슬을 냈으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가령 경기도 병사다 그러면 경기도 총사령관 같은 직책인데요. 그 남자 형제들이 또한 마찬가지로 무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암 이벽은 집안에서 무과시험 보라고 했지만 안 받고요. 그리고 거의 선비처럼 지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광암 이벽이 이승훈이라는 이 매제를 청나라에 보내서 세례를 받고 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천주교 신자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세례 누가 주는 거죠? 영세. 신부님이 주시는 건데 그때 우리나라에 신부님 없고 이러니까 그 세례를 받고 들어온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세례받았던 사람, 그 사람을 청나라까지 보내서 세례받고 돌아오게 한 사람, 다 이제 처형 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아마 지금은 더 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성인 품에 오른 사람들이 103위였던 걸로 아는데 그 103위에 들어가 있는 분들입니다.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얘기 드리겠지만 황사영 백서 사건 이런 게 터지는데 바로 그 황사영이라는 사람이 이 큰형의 사위였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이 굉장히 많이 천주교와 얽혀 있는 거지요. 제가 알기에 아마 한국 천주교회에서는 다산은 배교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천주교 신자 아니라고 부정했으니까 임금한테 상소도 올렸는데요. 그렇게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 특히 초기에
한국 천주교의 초기를 다졌던 신자들이 주변에 같이 얽혀 있습니다. 나중에 14살 무렵에 정조가 임금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사도세자 옹호하는 쪽에 섰던 천주교 다산 정약용의 아버지도 다시 이제 벼슬로 나옵니다. 호조 좌랑이라는 걸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다시 서울 생활을 시작했고, 그렇게 서울 생활을 시작하면서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이라는 책을 보면서 크게 보면 다산도 성호학파로 분류가 됩니다. 성호학파 사람들은 주로 남인 계열의 사람들이었고, 농업에 중심을 뒀던 사람들이고, 거의 대부분 집안으로 얽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 성호학파에 뿌리를 뒀고, 그러면서 이가환, 권철신 이런 성호학파의 사람들하고 어울립니다. 이 사람들도 천주교 신자들입니다. 그 이외에 박지원, 박재가, 이덕무 이런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했고, 뒤에 가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아까 제가 맨 처음 말씀을 드릴 때 다산이 실학을 집대성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뿌리는 성호학파에서 있으면서 북학파의 사람들하고도 교류를 했고,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사 김정희와도 교류를 했고, 그래서 실학의 여러 갈래들을 다 만나고 같이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실학을 집대성하는 기반이 됐을 겁니다. 정조의 만남. 정조가 심지어 다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벼슬을 놓고 고향으로 내려가겠다고 그러면 정조가 내가 너를 어떻게 보낼 수 있냐 이러고 붙들었다고 그래요. 다산이 정조를 만나게 되는 게 성균관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데요. 다산이 21살 때 과거 시험을 봐서 소과에 붙었습니다. 옛날에 과거 시험은 단계가 있죠. 맨 밑에 단계가 뭐죠? 뭐 지방 같은 데서 보는 그야말로 뭐 초시라고 부르고 이러는 향시 이런 것들이 있고, 정식 과거 시험으로 들어가면 소과 그리고 대과 이렇게 이제 구분이 지어집니다. 소과에 붙으면 뭐가 되는 거죠? 진사가 되거나 아니면 생원이 됩니다. 과거 시험을 보는 게 과목이 좀 달라요. 그 명경과라는 게 있고요. 진사는 뭐냐면, 진사는 문학 쪽에 시험 봐서 붙은 사람이 진사입니다. 이 명경과라고 얘기하는 쪽은 이게 이제 오늘날로 따지면 철학 쪽 시험을 붙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나면 생원 이런 호칭이 붙는데요. 그런데 생원이나 진사나 소과에 붙은 사람들은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는 자격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산도 성균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데, 정조가 가끔씩 성균관에 직접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때도 성균관에 나와서 정조가 당신이 그 논어 맹자 중용대학 사서 가운데 하나인 중용에 거기에 자신도 어느 정도의 의문을 갖고 이랬었던 문구들을 가지고 문제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답안을 내게 한 거예요. 그 답안을 낸 것 중에 아주 돋보였던 사람이 다산이었습니다. 아마 이게 그 정조가 다산을 눈여겨보게 되는 계기가 됐을 거로 보이는데요. 나중에 후대학자들은
다산이 정조한테 답안으로 제출했었던 거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줬던 게 광암 이벽이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꽤 있습니다. 나중에 전부 중용의 70조목에 관해서 과제를 줬었는데 귀양 가서 지내면서 자기가 냈었던 답안을 보완해서 중용 강의보라는 책으로 완성을 해냅니다. 28살 때 대과에 합격했어요. 대과에선 몇 명 뽑을까요? 네, 33명 뽑습니다. 대과에서 33명을 뽑았을 때에는 석차가 없습니다. 그 33명이 다시 임금 앞에서 다시 시험 봅니다. 그거를 전시 또는 복시 이렇게 부르는데 그 임금 앞에서 다시 시험 보고 나면 1등부터 33등까지 등수가 석차가 결정이 됩니다. 다산이 대과에 합격해서 벼슬을 시작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남긴 엄청난 업적 중에 하나가 수원 화성이죠. 이게 수원 화성의 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세계문화유산에 올라 있죠. 요거는 지금 장안문인데요. 요거는 지금 8달문입니다. 이 옆으로 이제 사실은 성벽들이 붙어 있었던 거지요. 지금 문의 모양 한번 보시죠. 이게 예전에는 여기가 성벽으로 막혀 있으니까 만약 이 성을 공격하고 들어가려면 성벽을 타고 넘는 거 아니면 성문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성문을 들어가려면 요 문을 한번 들어가서 이 문을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를 보고 옹성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면 만약 적이 여기를 돌파하고 들어왔다 안으로, 그러면 안에 들어오면 여기와 이 양쪽에 이쪽에서 거의 포위당한 상태로 공격을 받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성문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굉장히 견고한 수비 형태로 만들어지는 성의 모습입니다. 이건 다 뭐 포나 총을 쏠 수 있는 자리들이고요. 망루도 겸하면서 굉장히 견고하게 잘 져놨죠. 이거는 화성장대라고 써 있는데 여기는 이제